241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 석자는 조선 땅 어디에도 없었다. 왕릉도 없었다. 신주도 없었다. 종묘에 올라가지 못한 채 단지 영월 땅 어느 언덕배기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것이 한때 이 나라의 임금이었던 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때는 1441년 세종의 손자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는 문종이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이 아이의 이름은 홍이. 훗날 단종이 된 그 소년이었다. 세종은 이 손자를 유독 아꼈다고 한다. 어미 없이 자라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던 것인지 직접 그를 가르치고 곁에 두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아이 편이 아니었다. 세종이 세상을 뜨고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눈을 감자 12살의 아이가 덩그러니 왕좌에 앉게 되었다. 어린 왕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쥐고 흔들었고 왕은 그저 옥좌에 앉아 도장을 찍는 역할에 가까웠다. 신하들은 저마다 세력을 불리고 있었고 그 틈새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치밀하게 움직이는 자가 있었다. 바로 숙부 수양대군이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단 하룻밤 사이에 김종서의 목을 치고 황보인을 제거했다. 피비린내 나는 그 밤이 지나자 조정의 권력은 완전히 수양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 어린 왕은 숙부가 궁으로 들어와 피 묻은 손으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2년 뒤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했고 15살의 소녀는 왕자를 내놓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성산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자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 영월로 유배를 보냈다. 더 이상 왕이 아닌 한낱 역적의 친족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해가 더 지났을 때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사약이었다. 기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 있지만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왔다는 사실은 숨기지 못했다. 17살이었다. 왕이 된 지 3년, 왕위를 빼앗긴 지 2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나이가 고작 17이었다. 죽은 뒤에도 순환은 이어졌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명이 내려졌다. 영월 호장 어몽도가 몰래 시신을 수습해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마저도 오랫동안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 묘는 있었으나 묘라고 부를 수 없었고 왕이었으나 왕이라 적을 수 없었다. 241년이 흘렀다. 조선은 15번의 왕이 바뀌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2번의 국난을 겪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영월 어느 언덕 위 봉분 하나는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조용히 가만히. 그런데 1698년 숙종의 조정에서 조심스럽게 이름 하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단종. 조선의 왕 중에 숙종만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춘 임금은 드물었다. 1661년에 태어난 숙종은 현종의 외아들이었다. 후계 문제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던 시대에 경쟁자 없이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정통성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 반개도 아니었고 쿠데타로 올라선 것도 아니었다. 적통 중에 적통이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임금의 가슴 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숙종은 어릴 때부터 영특했다. 글을 빠르게 익혔고 역사에도 밝았다.
그리고 역사를 알수록 자신의 왕자 밑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조선의 왕통은 태조 이성계에서 시작해 숙종까지 이어진다. 그 긴 계보 한가운데에 세조라는 이름이 있었다. 세조는 숙종의 7대조였다. 그리고 세조가 왕이 된 방식은 어떤 사관도 곧이곧대로 미화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것. 그것이 세조가 왕이 된 방법이었다. 숙종이 통치하던 시대 조정 안팎에는 사육신과 단종에 대한 이야기가 은밀하게 떠돌았다. 공식적으로는 역적이었지만 민간에서는 충신으로 추앙받는 이중적인 상황이 수백 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백성들은 성산문과 박팽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절개를 칭송했고 지방 서원에서는 몰래 위패를 모시는 일도 있었다. 나라가 역적이라 규정한 자들을 백성은 충신이라 불렀다.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 조선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숙종은 이 간극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숙종의 치세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권력을 잡는 극심한 당쟁의 시대였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왕이 직접 전국을 뒤엎는 황국 정치가 반복되면서 조정은 늘 긴장 속에 있었다. 신하들은 오늘의 권력이 내일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충성의 대상이 왕인지 자신이 속한 붕당인지조차 불분명한 시대였다. 숙종은 이 혼란을 잠재울 무언가가 필요했다. 칼로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황국을 반복하며 신하들을 숙청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로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공포는 복종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충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숙종은 알고 있었다. 진짜 충성이란 무엇인가? 임금이 옳지 않아도 목숨을 바치는 것인가? 아니면 임금이 옳지 않을 때 목숨을 바쳐 간언하는 것인가? 단종과 사육신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한가운데 있었다. 숙종은 생각했다. 만약 사육신을 충신으로 복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왕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절개를 지킨 자들이 충신이 된다는 논리. 그것은 신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왕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조선이 인정하는 가장 높은 가치라는 선언. 동시에 왕을 배신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고.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사육신을 충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을 죽인 세조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세조는 숙종의 직계 조상이었다. 조상을 부정하는 것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효와 충이 동시에 걸린 문제였다. 숙종은 이 모순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다. 역사는 가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낸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서서 혼자 고민하는 장면. 숙종의 고뇌는 그런 것이었다.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있기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조정의 낮과 밤은 달랐다. 낮에는 누구도 단종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조회가 열리고 신하들이 엎드려 아뢰는 그 공간에서 단종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공식 문서에도 사관의 기록에도 왕의 말에도 그 이름은 없었다. 노상군. 기껏해야 그렇게 불렸다. 왕이 아닌 군. 역적의 피부치에게 붙이는 그 호칭이 241년째 유일하게 허락된 이름이었다. 그러나 밤은 달랐다. 사대부의 사랑방에서 지방 선비들의 서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이야기는 흘러나왔다. 성산문이 어떻게 죽었는지, 박팽년이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영월의 어린 왕이 유배지에서 어떤 시를 남겼는지,
공식적으로는 역적의 이야기였지만 그 자리에 앉은 이들의 눈빛은 달랐다. 탄식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때로는 잔을 들어 말없이 그 이름들을 기리는 몸짓이 있었다. 이 분위기는 숙종대에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세조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성종 때 이미 일부 신하들이 사육신의 복권을 건의했다가 조용히 묵살된 기록이 있다. 중종 때도 선조 때도 이 이야기는 수면 위로 올라오려다 번번이 가라앉았다. 임금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고 신하들은 먼저 나섰다가 화를 입을까봐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묻혀 있는 동안에도 민심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영월에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다. 단종의 묘 근처에서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그 앞을 지나면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풍습, 매년 봄이면 정체 모를 이들이 몰래 재물을 올리고 간다는 소문, 나라가 역적이라 규정한 자를 백성은 신으로 모시고 있었다. 영월 지역에서 단종은 이미 수호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대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왕명을 따르고 세조의 치세를 정통으로 인정했지만 내면에는 불편함이 쌓여 있었다. 특히 성리학적 명분을 중시하는 살인파 계열의 선비들에게 단종과 사육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충절이 무엇인지, 신하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살아있는 질문이었다. 숙종대의 신하들은 이 이중성 속에서 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왕권을 외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육신의 시를 읽었다. 공식 석상에서는 세조의 업적을 칭송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 업적의 이면을 생각했다. 이것은 위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생존 방식이기도 했다.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들이 쌓여 가슴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숙종은 이런 조정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다. 신하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그 속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숙종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았다. 신하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충절에 대한 열망, 그 억눌린 감정을 제대로 건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공포 정치가 아닌 신하들 스스로가 충성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칼보다 강한 무기였다. 숙종은 서두르지 않았다. 조정의 분위기를 읽으면서 시기를 재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를 천천히 가늠하고 있었다. 241년 동안 눌려있던 감정은 한 번에 터뜨릴 것이 아니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가야 했다. 조정의 낮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숙종은 처음부터 단종이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241년 동안 금기였던 것을 한 번에 뒤집으려 했다면 조정은 들끓었을 것이다. 세조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순간 반발은 거셌을 것이고 명분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을 것이다. 숙종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곳에서 아무도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지점에서 조용히 첫 발을 내디뎠다. 1681년 숙종 제위 7년의 일이었다. 숙종은 단종의 어머니, 즉 문종의 비였던 현덕왕후의 보기를 명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다. 세조가 집권한 뒤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된 채 수백 년이 흘렀다. 이미 세상을 떠난 왕비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작은 조치였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현덕왕후가 복위 된다는 것은
그녀의 아들인 단종의 혈통이 다시 정당성을 얻는다는 뜻이었다.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면 그 아들의 이야기도 다시 꺼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숙종은 단종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부터 조심스럽게 정리해 나갔다. 바둑으로 치면 중앙을 치기 전에 귀부터 굳히는 수였다. 신하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지켜봤고, 일부는 단순히 억울하게 폐위된 왕비를 복위시키는 인도적인 조치로 받아들였다. 정면 충돌은 없었다. 숙종이 의도한 대로였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다. 숙종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에는 단종의 호칭 문제였다. 당시 단종은 공식적으로 노상군이라 불렸다. 군은 왕족에게 붙이는 호칭이지만 폐위된 왕에게 붙이는 낮은 등급의 것이었다. 숙종은 이것을 노산대군으로 올리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군은 왕의 아들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군보다 격이 높았다. 왕으로 복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호칭을 한 단계 올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조차 조정 일각에서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노상군에서 노산대군으로. 글자 하나 바뀐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했다. 조정에 민감한 신하들은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감지하기 시작했다. 숙종이 결국 단종 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각각의 단계가 너무 작고 조심스러워서 정면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덕왕후 복위를 막지 못했고 호칭 하나 올리는 것을 막으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했다. 명분이 없었다. 억울하게 폐위된 왕비를 복위하고 왕자의 호칭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을 막으려면 세조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먼저 꺼낼 신하는 없었다. 세조의 찬탈을 정당하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 자체가 당시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다. 숙종은 이 심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반대하려면 세조를 옹호해야 하고 세조를 옹호하면 여론이 불리해진다. 침묵하면 숙종의 행보를 묵인하는 셈이 된다. 신하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구도 속에 놓였다. 숙종은 서두르지 않았다. 작은 걸음들이 쌓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금기의 문은 그렇게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전하, 이는 조상의 결정을 뒤엎는 일이옵니다. 신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담고 있었다. 숙종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다. 오히려 이 충돌이 필요했다. 조정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숙종에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였다. 때는 1690년대 중반이었다. 숙종이 현덕왕후 복위와 노산대군 호칭 복원이라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온 지 10여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제 조정 안에서는 더 이상 이 흐름을 모른 척하기 어려워졌다. 단종 복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신하들은 각자의 입장을 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반대하는 신하들의 논리는 명확했다. 세조는 조선의 정통 왕이었다. 그 즉위 과정이 어떠했든 조선은 세조의 치세를 정당한 역사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킨다는 것은 세조의 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선언과 같았다. 그것은 왕조의 정통성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다. 조상의 결정을 후대 왕이 함부로 뒤집는 것은 유교적 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숙종도 이 논리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숙종의 반론은 달랐다.
그는 세조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단종이 역적이 된 근거는 사육신의 복위 운동이었다. 그러나 그 복위 운동을 일으킨 자들이 충신인지 역적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죽음 앞에서도 절개를 지킨 자들이 역적이라면 조선이 신하들에게 요구하는 충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었다. 숙종이 던진 것은 거울이었다. 조정에 앉아있는 신하들에게 지금 너희가 말하는 충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해 보라는 요구였다. 만약 절개를 지킨 사육신이 역적이라면 충성이란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복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신하는 없었다. 유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조선 사대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궁지에 몰렸다. 세조를 옹호하려면 사육신을 역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순간 여론은 등을 돌릴 것이 분명했다. 민간에서 수백 년째 충신으로 추앙받아온 이들을 역적이라 외치는 신하를 백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침묵이 길어졌다. 숙종은 그 침묵을 읽었다. 반대론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필요한 것은 명분을 완성할 결정적인 한 수였다. 단종 복위를 단순히 억울한 왕의 명예회복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근본 가치인 충절을 바로 세우는 일로 프레이밍하는 것. 그것이 반대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법이었다. 효와 충의 충돌이라 여겼던 이 문제를 숙종은 효와 충이 함께 완성되는 이야기로 바꾸어가고 있었다. 조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세우는 것이라는 논리. 이 구도가 완성되는 순간 반대로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었다. 조정의 설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승부의 방향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1698년 숙종은 마침내 공식 석상에서 사육신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조정이 잠시 굳었다. 수백 년 동안 역적의 이름으로 봉인되어 있던 그 이름들이 왕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온 순간이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다. 그리고 숙종은 그들을 역적이라 부르지 않았다. 충신이라 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인지는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육신은 세조의 왕위를 부정하고 단종 복위를 꾀하다 처형된 자들이었다. 그들을 충신으로 공인한다는 것은 그 죽음이 정당했다는 뜻이었다. 왕명에 반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이 충신이 되는 순간 조선의 충절에 대한 정의가 다시 쓰이는 것이었다. 숙종의 논리는 정교했다. 그는 세조의 즉위를 직접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육신이 지킨 것은 세조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왕에 대한 불변의 충성이었다고 규정했다. 신하란 한 번 모신 왕을 끝까지 섬기는 자여야 한다. 그것이 조선이 요구하는 충절의 본질이다. 사육신은 바로 그 충절을 목숨으로 증명한 자들이다. 이 논리 구조 안에서 사육신의 행위는 반역이 아니라 충의 극치가 되었다.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신하의 도리란 무엇인가를 물으면 어느 누구도 한 번 섬긴 왕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유교 국가 조선의 근본 가치였기 때문이다. 숙종은 사육신 복권을 세조 비판으로 만들지 않고 충절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조정의 반대론자들은 이 프레임 안에서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웠다. 사육신의 복권은 곧바로 민심을 흔들었다. 수백 년 동안 민간에서 은밀하게 이어져 오던 추모의 감정이
이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다.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 반응이 일었다. 사육신을 모시는 제사가 공개적으로 치러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절개를 기리는 글들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 대한 정비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죽은 뒤 제대로 된 묻힘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이들의 무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역적의 무덤이 충신의 묘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숙종은 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파장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사육신이 충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단종의 왕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충신이 목숨 바쳐 섬긴 왕이 역적의 누명을 쓴 채 묻혀 있다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았다. 사육신 복권은 단종 복위를 향한 논리적 필연이었다. 숙종은 이 흐름을 역방향으로 뒤집을 수 없는 구도로 만들어 놓았다. 200년 만에 역적에서 충신으로. 그 선언이 조선 사회에 던진 파문은 단순한 역사 재평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이 나라의 신하들이 어떤 기준으로 충성을 바쳐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새로운 질서의 선포였다. 조정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반대가 아니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앞에서의 수용이었다. 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 있었다. 숙종은 그 기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 바로 옆에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함께 적혀 있었다. 두 문장은 같은 실록 안에 나란히 있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이 모순을 공식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지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조의 치세를 정통으로 인정하는 한 그 치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건드릴 수 없었다. 단종의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세조가 조카를 죽였다는 결론에 닿게 된다. 그 결론은 왕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것이었고 그래서 실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을 덮어두었다. 숙종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사육신이 충신으로 공인된 직후 숙종은 단종의 죽음에 대한 재검토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사약을 받고 죽은 것은 다르다. 전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후자는 왕명에 의한 처형이다. 단종의 죽음이 처형이었다면 그것은 억울한 죽음이었다. 억울한 죽음이라면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이 논리의 흐름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실록의 기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록은 조선의 공식 역사였다. 그 기록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역사 자체를 다시 쓰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그러나 숙종에게는 무기가 있었다. 바로 실록 안에 함께 기록된 모순이었다.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갔다는 사실은 세조시대의 기록 안에 있었다. 숙종이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다시 꺼내어 나란히 놓은 것뿐이었다. 스스로 죽었다면 왜 사약이 필요했는가? 사약이 왔다면 그것은 처형이 아닌가? 이 질문들은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록 안에서 실록 스스로가 만들어낸 모순이었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기록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오늘 세조대의 기록을 수정하면 훗날 누군가가 지금 이 시대의 기록도 수정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된다. 역사의 권위가 흔들리면 왕조의 권위도 흔들린다는 논리였다. 이것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이기도 했다. 숙종은 이 우려를 무시하지 않았다. 실록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공식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존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의 맥락을 다시 읽어내는 것이었다. 단종의 죽음은 억울한 것이었다고 왕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실록의 문장을 바꾸지 않아도 그 문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왕이 결정할 수 있었다. 권력이 숨기려 했던 진실은 결국 권력 스스로가 남긴 기록 안에 있었다. 숙종이 폭로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읽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왕의 목소리로 읽어낸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실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꺼내어진 것이었다. 단종의 죽음은 이제 억울한 것으로 공식화되었다. 다음 수순은 하나밖에 없었다. 1698년 11월 숙종은 마침내 그 이름을 불렀다. 노상군이 아니었다. 노산대군도 아니었다. 단종. 묘를 올리고 종묘에 신주를 모시라는 명이 떨어졌다. 241년 만이었다. 12살에 왕위에 올라 17에 세상을 떠난 소년 왕이 죽은 지 24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왕의 이름을 되찾았다. 조정은 숙연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봐온 신하들은 저마다의 감정을 안으로 삼키고 있었다. 반대했던 자들은 말을 잃었고 찬성했던 자들은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다. 무겁고 오래된 무언가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 가진 그 특유의 묵직함이 조정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단종이라는 묘호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 발을 단, 끝단, 바르고 곧다는 뜻이었다. 불의 앞에서 굽히지 않은 왕, 빼앗긴 자리를 되찾으려 싸우지 않고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인 왕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누가 지었든 그 이름은 이 소년 왕의 생애를 두 글자로 압축하고 있었다. 종묘의 신주를 모시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곳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었다. 조선 왕조의 공식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역적의 이름으로 기록에서 지워졌던 존재가 이제 왕조의 정통한 일원으로 영원히 새겨지는 것이었다. 영월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수백 년 동안 이름 없는 봉분으로 방치되어 있던 단종의 묘가 왕릉으로 격상되었다.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어뭉도가 목숨을 걸고 몰래 거두었던 그 시신이 잠든 자리가 비로소 왕의 무덤이 되었다. 관리가 파견되었고 제사가 공식적으로 치러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잡초 속에 묻혀있던 봉분 위로 처음으로 왕릉다운 모습이 갖춰졌다. 영월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다. 조정의 신하들이 무겁고 조심스럽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동안 영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마침내 확인된 것처럼 받아들였다. 수백 년 동안 몰래 재물을 올리고 귀신 소리가 들린다며 발걸음을 조심했던 그 언덕이 이제 공식적인 왕릉이 된 것이었다. 민심이 먼저 알고 있던 진실을 나라가 뒤늦게 따라온 것이었다.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도 함께 복이 되었다. 단종이 유배된 뒤 평생을 청상으로 살다 세상을 떠난 그 여인도 남편과 함께 이름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241년의 시간을 건너 비로소 나란히 종묘의 이름을 올렸다. 역사의 복원은 산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가르치는 일이었다. 숙종은 그것을 알았다. 단종의 복위는 과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241년 만에 되찾은 이름 하나가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 소년왕은 이제 차갑지 않았다. 단종 복위가 완성된 그 순간
조정의 공기가 바뀌었다. 단순히 한 명의 왕이 명예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숙종이 완성한 것은 그보다 훨씬 크고 정교한 무언가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왕에 대한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의무가 되었다는 것을. 숙종의 치세를 되짚어보면 그가 얼마나 치밀한 군주였는지가 드러난다. 즉위 초반부터 숙종은 극심한 당쟁 속에서 왕권을 지켜야 했다.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권력을 잡으며 조정을 흔들었고 신하들은 왕보다 붕당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었다. 황국 정치로 신하들을 숙청하고 권력을 재편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공포로 만들어진 복종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숙종이 원한 것은 복종이 아니라 충성이었다. 그것도 자발적인 충성이었다. 신하 스스로가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구조. 그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숙종은 단종복이라는 카드를 사용했다. 표면적으로는 억울한 왕의 명예를 회복하는 인도적인 행위였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한번 모신 왕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조선 최고의 가치다. 사육신이 충신으로 공인된 이유는 죽음 앞에서도 그 충성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정에 앉아 있는 신하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붕당의 이익을 위해 왕을 배신하는 자는 역사가 무엇이라 기록할 것인가? 이 프레임은 신하들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다. 황국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물리적인 억압이었다. 하지만 단종 보기를 통해 완성된 충절의 프레임은 심리적인 억압이었다. 신하들은 이제 붕당의 논리보다 충성의 논리를 먼저 내세워야 했다. 왕을 배신하는 것은 사육신을 역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구도 속에서 반항적 행위는 역사적 오명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숙종은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을 거치며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제거했던 숙종은 단종 복위 이후 더욱 확고한 왕권을 누렸다. 신하들은 자신이 속한 붕당이 언제 실각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왕에 대한 충성만큼은 의심받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생존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공포로 다스리는 왕은 신하들이 두려워하는 왕이다. 명분으로 다스리는 왕은 신하들이 스스로 충성하는 왕이다.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지만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숙종은 칼 대신 역사를 무기로 삼았다. 단종 복위는 숙종이 완성한 가장 정교한 정치였다. 억울한 소년 왕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대의 아래 왕권을 넘볼 수 없는 도덕적 절대성을 씌워놓은 것이었다. 누구도 그 명분에 반대할 수 없었고 그 명분 안에서 왕의 권위는 흔들리지 않았다. 칼이 아닌 명분으로 완성한 절대 왕권. 그것이 숙종이 역사에 남긴 가장 날카로운 유산이었다. 강물은 굽이친다.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비켜가고 때로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곳을 흐르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서 출발했든 어떤 길을 돌아왔든 강물은 결국 바다로 간다. 동쪽 바다로. 반드시. 만절필동. 만 번을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단종의 이야기가 그랬다. 12살에 왕위에 올라 17에 세상을 떠난 소년의 이름은 죽은 뒤 241년 동안 이 나라 어디에도 없었다. 왕릉도 없었고 신주도 없었고 종묘에 오를 자리도 없었다. 역적의 이름으로 봉인된 채 영월 언덕 위 봉분 하나만이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물은 멈추지 않았다. 어몽도는 삼족이 멸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시신을 거두었다. 이름 모를 영월 백성들은 해마다 몰래 제물을 올렸다. 사대부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침묵했지만 사랑방에서는 사육신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나라가 역적이라 규정한 것을 사람들은 끝내 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력이 기록을 지울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241년이 흐른 뒤 숙종이 그 흐름의 끝에 섰다. 숙종이 단종을 포기시킨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정치적 계산이 있었고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계산과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오랫동안 민심이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숙종은 흐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던 것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역사의 정의는 권력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억울하게 묻힌 이름들이 있다. 권력이 기록을 장악하고 승자의 논리가 역사를 쓰는 일은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241년이 걸렸다면 지금의 억울함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역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몽도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름 없는 영월 백성들처럼 권력의 규정을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마침내 그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용기를 내야 한다. 역사의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사람이 붙잡고 있어야 흐를 수 있다. 단종은 1698년에 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진짜 복위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간다. 억울함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오래된 약속이다. 241년. 그 긴 시간을 버텨낸 것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